항상 정자교를 이용해서 등교를 하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무너졌다니까 너무 무섭고 약간 불안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다리 일부가 무너진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다른 다리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성남시는 일단 통행을 금지하고 안전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정자교 사고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사고 현장에 나가 계신 거고 지금 오늘은 어떤 작업이 이루어집니까? 네, 경찰과 소방 성남시는 오늘부터 2명의 사상자가 나온 이 정자교에 대한 정확한 붕괴 원인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리 아래 수도관이 파열됐거나 교량 자체가 낡아서 사도와 인도를 연결하는 이음새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은 가능성일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분당의 다른 다리에서도 크고 작은 여러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900m 떨어져 있는 불정교는 지반 침하 현상이 확인돼서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1.7km 거리에 있는 순회교 역시 인도가 기울어졌다는 민원이 접수돼서 보행로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 금곡교에서도 균열이 발견됐는데 아직 통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분당 탄천의 교량들은 대부분 1990년대 초 신도시 조성과 함께 건설돼서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성남시는 우선 오는 12일까지 문제가 발견된 이들 4개 다리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자교와 불정교, 순회교의 통제도 그때까지는 이어질 예정입니다. 성남시는 또 시 전체 221개 교량에 대해서 차례로 긴급 안전 진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사고 원인 규명하기 위해서 전담 수사팀도 꾸려졌습니다.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젯밤에 3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곧바로 정자교 관리 주체인 분당구청에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 2명을 차례로 소환 조사해서 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정자교가 지난해 정기 안전 점검에서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은 배경과 그동안의 안전 정비 그리고 보수 과정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안전 점검과 보수 공사를 한 업체의 관계자들 역시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책임 소재가 어느 정도 규명이 되면 수사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교량 같은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규모상으로 사고가 난 정자교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라고 경찰은 확인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 법리를 적용하면 법리적으로는 지자체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적용 여부 등을 정확히 따져보기 위해 경찰은 조만간 국과수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사고 현장 앞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오늘 새벽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관광버스 한 대가 역주행하면서 사고가 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행선 일부 통제는 5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YTN이 확보한 CCTV와 제보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2개 차로에 가로놓인 빨간 버스 한 대가 보이실 텐데요. 강한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가까이서 본 모습은 더 심하게 부서진 모습인데요. 운전석을 포함해 유리창이 모두 깨져 커튼이 창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화면상으로도 보일 정도입니다. 버스 뒤로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진 초록색 방수막을 덮은 화물차 같은 경우는 운전석이 화물칸과 분리돼 형태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화물차도 앞범퍼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크레인이 동원돼 잔해를 인양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버스 앞부분은 보시다시피 아랫단 절반 정도가 완전히 망가져서 사람들이 드나들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5시 반쯤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여주분기점 인근에서 관광버스 한 대와 화물차 세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관광버스가 사고 직전 여주 분기점에서부터 서울 방면으로 1차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1차로에서 화물차를 먼저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2차로로 챙겨나가며 다른 화물차 2대를 연달아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60대 버스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화물차 운전자 3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버스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수습으로 중부 내륙고속도로 감곡 나들목에서 여주 분기점까지 상행선 2개 차로가 오전 10시 반쯤까지 5시간 동안 전면 통제됐습니다. 또 사고 현장 주변 4km 구간에서 출근 시간 한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를 확보해 역주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지만 운전자가 숨져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고층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7명이 호흡 곤란을 겪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17층짜리 고층 오피스텔입니다. 지금 한 5층, 6층 사이에서 불길이 보이실 거고요. 연기가 건물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기가 5층쯤에서 계속해서 새어나오고 있고요. 가끔씩 불길도 확인이 될 정도로 불길이 거센 상황입니다. 새빨간 화염이 계속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17층짜리 오피스텔이고 6층에서 불이 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서 인근 건물로 향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주민 20명 이상이 대피를 했는데 이 가운데 11명이 구조된 상황이고요. 또 호흡곤란 겪는 7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신고 접수 뒤 10여 분 만에 1개의 소방서 인력을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이 됐고 오전 10시쯤 큰 불이 잡혔지만 검은 연기가 계속 피어나는 상황입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주범 이경우가 지난 2021년 이 사건의 배우로 지목되는 유모 씨 아내에게 보낸 메시지를 YTN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네, 이경우는 돈을 빌려주면 행동으로 보답하겠다며 유 씨 부부에게 4천만 원을 받았는데 유 씨 측은 이 돈이 이번 사건 범행 착수금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동준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이경우가 보냈다고 하는 메시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네, 서울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주범 이경우가 지난 2021년 9월 1일 보낸 메시지를 YTN이 입수했는데요. 어제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된 코인업계 관계자 유모 씨의 아내 황모 씨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황 씨는 과거 가상화폐 피코인 투자 홍보를 맡으면서 함께 일했던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 경우도 피해자의 권유로 피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는 이 메시지에서 투자금 8,600만 원이 휴지 조각이 됐다며 가족과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6천만 원에 대한 압박이 들어와 너무 힘들다고 황 씨에게 호소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해결됐다고 해서 믿었지만 큰 그림에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너무 화가 나 미칠 지경이라고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황 씨에게 3천만 원 정도만 도와달라며 한 번만 살려주면 당연히 더 큰 보답을 할 거라고 재차 호소했습니다. 자신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경우에게서 이 메시지를 받은 뒤 황 씨가 같은 해 9월 10일 차용증을 쓰고 3,500만 원을 빌려줬고 이후 남편 유 씨가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줘 총 4천만 원을 건넸다는 게 황 씨 측의 주장입니다.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 씨 부부가 건넨 이 돈을 범행 착수금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납치 살인 사건 공범 중 한 명인 황대하는 이 경우가 착수금으로 4천만 원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황 씨 측은 이 경우에게 건넨 4천만 원을 착수금으로 보기에는 시점이 너무 빠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가 부부에게 돈을 받은 건 지난 2021년 9월이니까 1년 6개월여가 지난 뒤에야 범행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황 씨 측은 오히려 이 메시지를 근거로 이 경우에게 건넨 돈이 착수금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범행 착수금을 차용증까지 쓰고 계좌 이체로 보낸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빌려준 건 특수부대 출신인 이 경우가 해코지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범 황대한이 진술한 4천만 원이 사용증을 쓰고 빌려준 4천만 원과 다른 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메시지에 담긴 피해자를 향한 적개심이 진짜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유 씨 부부가 이런 감정을 이용해 범행을 교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살인교사 혐의로 황 씨 남편 유 씨를 체포한 경찰은 이들 부부의 계좌 추적과 주변 수사를 통해 이번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려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행정 1부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입시 비리 관련 재판을 통해 관련 증거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부산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조민 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곧 진행할 거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1심 판결 2주 안에 항소 제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1심 판결로 조 씨의 입학 취소가 확정된다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에서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A건설사 대표 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청 법인에게도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의무를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다면서도 피고와 원고 측이 선고 전에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개발이익 282억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6호 소유자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오늘 오전부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 조모 씨와 명의자 조모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의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불법 알선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조 씨를 변호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김만배, 남욱 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과 사업 특혜를 공모했고 특히 불법으로 얻은 개발 이익을 실소유자인 조 씨가 명의 신탁을 통해 은닉한 혐의를 규명하고자 강제 수사에 나선 거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총선 승리의 장애 요인이 되면 누구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지도부의 설화 논란에 기강 잡기에 나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오늘 일본에 직접 가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이 시각 이후 당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언행에 대해 대표의 권한을 엄격히 행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논란으로 오늘 불참한 김재원 최고위원에 이어 조수진 최고위원까지 실언 논란이 일자 김 대표가 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당이 비상 상황입니다.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장애 요인이 되면 누구든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수진 최고위원은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발언의 맥락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쟁화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만 저부터가 어떤 논란을 빚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틀 연속 전기 가스요금 인상, 양곡관리법 후속 관련 민당정 간담회 일정만 2개를 잡으며 정책 행보로 민심 잡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으로 향했죠. 네,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대응단 소속 의원 4명은 오늘 오전 출국했습니다. 오후에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 본사를 찾아서 의원단 명의로 자료 요청서를 전달하고 내일은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여러 문제, 그리고 또한 수산업의 피해, 어민들의 생존권의 문제가 달려있는 우려를 일본에 가서 분명하게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대응단 소속인 양이원영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방문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애초에 도쿄전력 사장 면담 등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며 요청서를 전달하는 행동 자체가 압박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방문과 관련해 어렵게 정상화의 물꼬를 튼 한일 관계를 또다시 경색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은 국익을 해치고 국격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방일 계획을 취소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인데 의원 수를 줄이자는 주장이 나왔다고요.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여론을 이유로 의원 정수 축소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원회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건 원내대표는 당의 공식 입장인지 밝히면 좋겠다면서 4.5 재보궐선거 김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기초의원에 당선되자 의원 정수 축소를 말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마치 의원 정수가 무슨 약방의 감초인 양 이렇게 꺼내 쓰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 4차례에 걸쳐 비례대표제와 지역구제도, 기타 쟁점 등을 폭넓게 토론하며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올해 바다로 방류할 예정인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중간 보고서를 통해 일본 당국의 방류 감시 체계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IAEA는 다만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을 다루는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서는 방사성 물질 농도 측정 등에 사용하는 방법론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IAEA는 현지 시각 5일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의 처리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벌인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4차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전주을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에서 진보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진보당 소속으로 배지를 달게 된 강성희 당선인은 검찰 독재를 심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생긴 공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진보당은 창당 이후 첫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강 후보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18년간 근무한 노조 간부 출신으로 진보당 대출금리 인하 운동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부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전주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 심판하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신 선거라고 생각하고 강성희 후보의 당선 뒤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진보당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매주 수백 명, 많게는 1,000명이 넘는 당원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번화가는 물론 아파트 단지, 천변 산책길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전주 지역의 철새 정치 그리고 윤석열 검찰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희망들을 심기 위한 전국의 당원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정당 해산 심판으로 사라진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평가받는 진보당. 강 후보의 승리로 호남에서 당의 새 구심점을 확보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 없이 20% 중반대 투표율에 그친 이번 선거를 호남 민심의 풍향기로 속단하긴 이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더불민주당 전주는 그래도 더불인데 안 하니까 안 한다 소리가 많지. 저는 뿌듯다 버리다 나왔네. 그래도 또 한 투표 해야 돼서. 강 당선인에게는 내년 5월까지 1년 2개월의 임기가 생겼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번 승리가 일회성 돌풍에 그칠지 아니면 진보당이 전국에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될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권의 설화를 좀 먼저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단에 올랐는데 이게 뭐 물어보는 사람도 좀 당황했고 답하는 사람도 당황했고 지켜보는 사람 더 당황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참 당황했어요. 근데 이제 딱 보면 실수하신 거라는 게 뭐 그냥 바로 그냥 그리고 느껴지잖아요. 보통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하니까 독도가 일본 땅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혹시 미리 짐작을 하고 그렇게 답변하신 게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뻔한 거를 실수를 하셔가지고요. 그렇죠. 당황했습니다. 예, 이게 뭐 바로 정정을 하긴 했지만 기사가 여러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전에도 좀 실수를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좀 과로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말꼬리를 잡고 싶은 생각은 저는 별로 없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자명한 진실과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총리가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말의 실수가 지금 계속해서 취임 이후부터 여러 번 반복되면은 과로에다가 일단 뭐 제가 나이를 시비 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인식 체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게 좀 나이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정도 되면 지금 뭐 개각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여의도에서는 뭐 개각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거 상당히 순위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개각 대장으로요. 그럼 차기 총리는 누구로 보십니까? 글쎄요. 요새 분위기로 봐서는 한동훈 장관이 되지 말란 법은 없어 보입니다. 예, 뭐 얘기가 항상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 한덕수 총리 발언 중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또 그 돌덩이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도요. 사실은 그냥 총리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였는데 갑자기 돌덩이 막 이러니까 이것도 그냥 실언하신 게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좀 사과하는 일들이 잦더라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민주당에서도 좀 이게 뭐 여당에서는 망언이다, 막말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정도로 좀 논란이 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내용인데 녹취가 준비될까요? 네, 안민석 의원 녹취를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총선에서 국힘이 지게 되면은 레임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차기 정권을 야당한테 다시 이제 뺏길 거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탈하겠습니까? 아마 감옥 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역으로 어떻게 해서든 총선에서 가반을 확보하려고 총선을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시장 최대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기조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여당에서 비판이 많습니다. 잘못했죠. 이게 술자리에서 또 밥 먹으면서 그냥 친구끼리 할 수 있는 얘기 내지는 국회의원들끼리 민주당 국회의원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아무 근거도 없고요. 그리고 이 뭐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이 얘기 정도를 아침 방송에서 하려고 그러면 이 많은 근거라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방송에서 하는 얘기인데 방송에서 하는 얘기와 술자리를 구분하지 못했다? 이건 안 의원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안 의원도 지금 수도권 내리 5선이라고 입만 열면 자랑을 하는 분이거든요. 수도권 내리 4선, 내리 5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이제 이런 폼인데 그 정도 선수에 더군다나 수도권 그리고 그렇다면은
말의 무게와 책임을 져야죠. 이건 바로 취소하고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최 의원님. 그 유명한 사건들 있잖아요. 윤지호. 네. 그다음에 뭐 최순실 씨가 뭐 숨겨둔 돈, 뭐 수조, 뭐 수천억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지금 그 법적인 그 분쟁도 지금 가 있는 분이고요. 네. 사실은 국회의원은 어찌됐든 공적인 자리예요. 그러면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사석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갖다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또 탄핵과는 또 다른 발언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 문재인 정권 5년을 견디면서 사실 그런 말 다 국회의원들이 하고 싶었을 텐데 그걸 대놓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 네. 이유는 뭐냐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안민석 의원한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어차피 본인이 이렇게 다 언론에 대고 얘기했으니까. 내년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기면 그러면 안민석 의원 깜빵 보낼까요? 뭐 이런 얘기하면 본인은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로 너무나 황당한 얘기들을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본인 수준만 보여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의 중진이잖아요.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 그냥 편하게 얘기한 거예요. 안 의원이 되게 이제 이걸 잘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 사이에 설화가 있었고 또 여러 번 이상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의원의 말에 대해서 너무 무게를 줄 필요는 없는데요. 물론 안 의원이 이건 바로 취소 내지는 뭐 철회를 하고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혹시나 이게 뭐 지지층을 향해서 좀 보내는 메시지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지지층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는 있지만 지금 뭐냐면 지지층보다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게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뽑아주신 분들은 국민이니까요. 예. 그 국민을 생각하셔야죠. 지지층이 뭐 이렇게 한다. 원래 지지층은 안민석 의원이 저 얘기를 하든 저 얘기를 하지 않든 뭐 지지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설화 두 번째고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이 어제 언론에 하루 종일 오르내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황당하죠. 더군다나 조수진 최고는 이게 첫 번째 최고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잖아요. 예. 뭐 잠깐의 공백은 있었지만 뭐 거의 쭉 이렇게 제일 오랫동안 한 최고위원으로 들어가는 데다가 또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언론에서 직업을 하는 사람들은 상식을 쫓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됐는데요. 실언이 됐으면은 바로 실언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되는데 또 뭐 주저리 얘기 뒷얘기가 뭐 나오고 이걸 정쟁으로 하는 사람을 비난을 하고 이러면은 네. 얘기가 더 길어집니다. 사과는 본인이 즉각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제 후배에 해당하는데 정말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에도 지금 제가 여러 번 나무랜 김의겸 대변인이 있었는데요. 이 또 여당에도 이렇게 가면은 이거 잘못하면 언론인 출신 왜 이래 이렇게 나오면 정말 곤란하니까요. 빨리 수습하는 게 좋습니다. 예, 최 의원님. 빨리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면 언론이 좀 왜곡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사과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언론이 왜곡하고 있다는 걸 주장을 하더라고요. 왜곡은 아니죠. 더군다나 어제 아침 그 방송 분위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지금 방송에 나와서 특종 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우쭐대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맥락도 파악하지 못하고 또 하나 중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누가 맨 처음에 그 회의에서 민생 119 특위에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얘기를 누군가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뭐 조 최고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했든지 간에 그러면은 그 회의에서 토론을 통해서 걸렀어야죠.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이걸 결국 밖으로 발설하게 만든 회의의 분위기, 당의 분위기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논란이 있고 나서 SNS에 글을 올렸고요. 왜곡하는 것 같다. 좀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 오늘 최고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최고위 참석을 했고 이제 끝나고 다른 최고위원들은 다 나갔는데
김기현 대표랑 조수진 최고가 조금 늦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뭔 얘기했냐고 했더니 그냥 뭐 다른 일정 얘기했다고는 하는데 그 다음에 백브리핑에서 했던 톤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김기현 대표가 좀 강하게 경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보통 이제 그 정도 되면 속내 얘기를 좀 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빨리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으로 번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의원 신경민 의원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네. 당에서 이 정도가 지금 대책이 나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네. 빨리 본인이 사과를 하면 당으로 번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김기현 대표도 그걸 걱정해서 빨리 진압하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네, 김기현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거든요. 타이밍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괜찮습니까? 늦었죠. 지금 김재원 수석 최고가 3스트라이크 세게 쳤죠. 예. 이건 뭐 거의 3스트라이크가 아니라 이건 거의 뭐 야구 퇴장 수준 아닌가요? 네. 거기다가 태영호 최고도 이거 엄청난 사고를 친 겁니다. 그런데 조수진 최고까지 이렇게 어처구니 없고 사실 지금 최고위원회 구성을 보면 사고 칠 후보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따지면 빨리 막기 위해서는 속전속결로 사과도 속전속결로 해야 네. 되지만은 경고도 속전속결로 하고 조치가 필요하면 즉각 해야죠.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좀 당의 징계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있긴 한데 김기현 대표의 오늘 발언만 보면 앞으로 조심해라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김기현 대표가 결국은 당 지도부의 핵심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표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당 지도부의 입장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지난번에 이제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네. 김기현 대표가 지켜보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김기현 대표의 입장, 그게 결국은 당의 입장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많은 분들이 지금 쳐다보면서 걱정하고 계시죠. 네. 어떻습니까? 당의 징계까지는 필요가 없습니까? 제가 대표 같으면요. 네. 이건 너무 조수진 최고는 뭐 징계까지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본인이 그냥 접수하고 사과하면 끝나는데 이 두 분 앞에 얘기했던 김 최고하고 이 태 최고는 저는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징계위 회부까지는 네, 회부해서 뭐 징계위원들이 무슨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정도면은 엄청난 사고를 순식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친 거죠. 알겠습니다. 김기현호가 지금 출범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여러 논란이 있고 민생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좀 탄력을 받지 못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김기현 대표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좀 지켜보고요. 국회에서 어제 논란이 된 사진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핸드폰을 보는 노웅래 의원의 모습이 찍혔는데 지금 노웅래 의원이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담당 판사의 프로필을 물어보는 SNS 문자가 포착이 됐습니다. 박범계 의원한테 물어본 거 같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쭉 봤는데요. 피고인이 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해요. 예. 근데 이걸 본회의장에서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사안인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장이 누군지 뭐 주심 판사가 누군지 당연히 관심이 있죠. 그리고 이건 사실 변호사를 선임했을 테니까 변호인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정보고요. 특별하게 박범계 의원 등등 뭐 이런 분들에게 이 정도로 이렇게 알아보려고 문자를 보낼 만큼 긴박한 사안도 아니고 그럴 사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이 지금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이건 뭐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 그 노웅래 의원은요. 그거를 문자로 보냈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뭐 그걸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저에 대해서 좀 좋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 판사 아시면 결국 2절, 3절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올 게 뻔하니까 청탁성 사실은 그 문자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그게 걸린 건데 사실 이 대목에서 약간 좀 지적할 게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어느 수준에서 예민함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만해지고 거만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바로 저 지점에서 드러나죠. 예. 보통의 경우에
그걸 만나서 하잖아요. 박범계 의원을 만나서 누가 문자로 합니까? 예. 아 의원님 그 혹시 뭐 아무개 판사 아십니까? 뭐 잘 좀 부탁드립니다. 뭐. 적어도 흔적은 안 남게. 예, 그렇게 보통은 아니 그것까지 하지 말아라고 우리는 모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은 그냥 아예 그러겠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걸 문자로 그렇게 한다는 건요 그 정도 예민함도 떨어진 거예요.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다음 국민들이 이걸 알면 아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기준도 지금 다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지. 네. 저는 사실 오히려 그게 더 걱정스러워요. 그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은 2절, 3절이 우려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이 있을 수 있죠. 뭐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되고 나 잘 몰라 뭐 이러니까 이제 뭐 알아볼게요 이 정도에서 끝난 거긴 한데요. 노웅래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민함 내지는 뭐 그 지적하신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일을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굳이 했고 본회의장에서 굳이 하고 싶으면 잠깐 비는 시간에 가서 구두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매우 적절하지 못한 문자를 했다. 그리고 이건 뭐 사과할 것 해야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국회의원으로서는 할 필요가 없는 해서는 안 되는 막 그런 종류의 일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뭐 오늘 최고위 국민의힘 최고위에서도 이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특권을 이용해서 무죄에 이끌어내려고 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사실 나는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기소가 됐다고 하면 변호인을 통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이럴 수 없거든요. 이 사안이 이렇게 뭐 재판장 안다고 그래가지고 무죄가 되고 뭐 없는 죄가 뭐 있게 되고 이렇게 유무죄가 팔리고 그럴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인 피고인으로서 알고 싶은 관심을 나타낸 것이지 그렇게 엄청난 뭐라고 그럴까요? 민원이 되거나 그러는 사안은 아닌데 물론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하고요. 그 잘못된 시간과 잘못된 장소에 된 것도 그것도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노웅래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었으면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민주당은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 정도로 엄청난 사안도 아니고요. 아니 맨날 국정조사 한다 그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요거랑 묶어서 제가 한번 좀 살펴보고 싶었던 게 최근에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다가 가결이 돼서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았고 그런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각이 된 사유가 재판부에서 밝히기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장에 와서는 이제 대부분 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미 드는 겁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이 혐의를 인정을 했는데 계속 배지를 달고 국회를 다녀야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거는 그냥 의문만 드는 거죠. 예. 법률적인 거에서는 뭐 그 맞으니까요. 그 절차대로 한 거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제가 봤을 때 판사가 기각을 한 거는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 인정하고 아마 잘못했다고 했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도주우려 없다고 보니까 그냥 그거를 그러면 그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받아도 괜찮겠다. 그다음에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본 거죠. 자백이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각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정도 됐는데 뭐 그러면 이거 계속 국회에서 일을 하게끔 하는 게 맞냐.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의견 제시일 뿐이지 예. 그걸 그러니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국회 스스로가 만들기 전까지는 이분이 국회에서 활동하는 걸 막을 방법은 하나도 없는 거죠. 뭐 두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굉장히 무거운 죄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해서는 안 되고 특히 하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권 내지는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공천 대상인 지방자치의원들을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질이 더 나쁘죠. 굉장히 나쁜 거죠. 인사를 미끼로 한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금방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있을 수는 있어요. 문제 제기는 할 수는 있지만 현행 법으로는 안 되고요. 이걸 할 수 있는 법은 진짜 입법의 차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근데 이제 입법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무죄 추정의 원칙하고 충돌한다는 또 반론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예. 한번 생각을 해봄직한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아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하영재 의원은? 그럼 그때까지 계속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렇죠. 현재로서는 이러다가 뭐 내년 총선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영장실질심사하고 기소가 되고 그래도 의원직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거의 법을 뭐 금 나와라 뚝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민주당에서 하면 돼요. 근데 민주당에서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 본인들이 이재명 대표 건으로 해서 수사가 줄줄이 앞으로 재판이 줄줄이니까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는 무조건 우기고 가겠다 막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글쎄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그거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은 법을 만든다기보다는 국회 윤리위가 만약에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라면은 예. 국회 윤리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제명을 할 수 뭐 아니 뭐든지 할 수 있죠. 국회 윤리위가 지금 국회 윤리위가 뭐 거의 일을 안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국회 상례거든요.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합니다. 예. 그럼 근데- 4년 내내 안 합니다. 근데 이 포인트를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자백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인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끝까지 막 오리발 내밀면서 하는 사람. 그러면 오히려 자백한 사람에 대해서 더 나쁜 결과를 지금 네.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대법원까지 갈 때까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거는 오히려 자백하면 잘못된 자기한테 불리해지니까 누가 자백을 하겠어요? 예.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굉장히 무거운 죄고 그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의원직은 박탈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아시겠지만 한동훈 장관도 그 자리에 나와서 이런 범죄로 기소가 되면 실형이 나온 경우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무거운 죄인데 과연 하영재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계속 국회의원을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의문이 있었던 겁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이 아니고요. 그건 선거법 위반으로 제가 알고 징역형이 있습니다. 나와야 됩니까? 금고 이상이 나와야 되나요? 네. 금고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한동훈 금고가 장관은 근데 금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요. 아, 실형이 나오는 경우 실형 있습니다.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여튼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영재 의원 얘기까지 해봤고요. 오늘 마지막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일본으로 갔습니다.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제 올해 여름쯤 있을 예정인데 그에 대한 항의 차원인데 오늘 위성곤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묶어봤습니다.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되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IAEA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국 정부가 검토해서 안전한지 안 한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관련되어진 자료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 자료들을 요청하고 그 자료 제출을 촉구해 나가기 위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나 다름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서 일본까지 달려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반일 선동으로 국익을 해친 것도 모자라 어렵게 정상화의 물꼬를 튼 한일 관계를 또다시 경색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마저 엿보여서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은 국익을 해치고 국격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일단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글쎄 지금 일본의 정관이 모두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 지금 분명하죠. 아마 현장 답사하고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이 아마 소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있는 그 외교관들이나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협조를 안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계는 뭐 빤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현장을 간다는 것도 의미는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이유를 봐야 되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있고 일본의 유력한 언론들이 후속 보도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또
대통령실이 그렇게 분명하게 뭔가 설명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좀 미심쩍지 않냐. 특히 지금 이제 일본과의 셔틀 외교를 복원해둔 마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의구심들이 생기고 이게 국민의 안전 문제가 되니까 한번 가보겠다라는 건데 이 효과는 아마 관심을 촉구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단 한번 가볼 필요는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제2의 광우병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진짜 이거는 기억에 딱 남는 건데 그 사드요. 그 반대하면서 가짜뉴스 하면서 민주당이 어떻게 정치 공세를 했냐면 그 이상한 복장 막 가발 쓰고 사드 전제파에 뭐 불에 타서 뭐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지금 그런 식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때 했다니까요. 네. 저는 이 후쿠시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일단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 한다고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네. 우리 정부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끝난 얘기인데 왜 자꾸 하냐 그랬더니 그 방송에서 패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후쿠시마 수산물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그 오염수 방류 얘기되는 거야 이제는. 네. 그러면 오염수 방류도요. 가짜 뉴스 가지고 자꾸 또 국민들을 그러니까 혼동하게 하면 안 되는 게 보세요. 일단은 만약에 그 후쿠시마 쪽에 그 오염수를 방류가 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태평양 쪽으로 바닷물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태평양을 돌아가지고 대한민국 쪽으로 오는데 4년에서 5년 걸린다. 이게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러면 미국이 가장 예민한 나라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미국에서 그 연구소 자기네들 전문가들 얘기가 인체에 영향이 없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막무가내로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 일본에 가가지고 누가 만나주겠습니까? 일본에서 도쿄전력에서 만나주겠어요? 일본의 의원들이 만나주겠어요? 한 명이라도 만날 수 있을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를 왜 가겠어요? 결국은 또 제2의 광우병 사태야. 국내 정치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건 잘못된 게 뭐냐면 사드는 그때 우리 안에 있었고 광우병도 우리 안에서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일본까지 전지훈련처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국내 정치를 하는 이런 모양새를 하는 건 이들이 진짜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느냐. 저는 이거가 진짜 가슴 아프기도 하고 이제 제발 민주당 의원들 제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쨌든 일본은 방류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2년 전에. 이제 IAEA가 이거를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우리나라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하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동의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조금 다르잖아요. 일본과의 한일문 관계는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 그랬냐면 그 전문가 그룹 안에 우리 대한민국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 거기까지 우리가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충분히 그 한일 관계 외교 문제도 지금 그 난처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도 납득시키면서 이런 부분으로 저는 잘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방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2년 전이더라고요. 2021년 그렇죠. 4월. 네. 근데 우리 정부의 대응이 뭐 이렇게 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때도 IAEA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이제 IAEA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를 또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큰 거는 그렇죠. 사실입니까? 뭐 우리가 IAEA를 잘 몰랐는데 그 기관하고의 관계가 된 건 사실은 2000년에 북한 핵위기가 터지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네. 20년 동안 IAEA를 살펴봤는데요. IAEA가 아무래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영향력에 있다는 것이 여러 번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IAEA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그 관계 전문가들이나 민간단체의 주장이고요. 정부가 그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복잡하게 그리고 밀접하게 그리고 아주 근접해서 봤으면 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이렇게 복잡하게 밀접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지금 정부가 대책으로 발표한 것 한도수 총리가 얼마 전 국회에서 얘기한 이제 독자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일본에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를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일본이 받아들일지 안 들일지는 저는 그건 조금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우리 전문가도 거기에 참여하는 정도는 일본이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일본의 입장을 좀 그거는 기다려 봐야 되고요. 네.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도 우리가 다 잊고 있었지만 그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방법이 없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그 정부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식의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하는 건 결국은 제2의 광우병 노리는 거다. 그렇게 분석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정용 당시 장관의 발언은 저희가 어제 풀 영상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앞에 조건이 몇 개 붙기는 합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불안하죠. 이게 오염수라고 하는데 사실 일본에서도 여론이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죠. 일본 국민들도 거부하는 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베 행정부가 이걸 막 밀어붙이는 느낌이 있고요. IAEA를 그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냐는 굉장히 골치 아픈 국제적인 문제가 지금 있고요.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의 정부가 그게 문정부가 됐건 윤정부가 됐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안전에 관해서 자꾸 더 점검하고 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런 모습을 윤 대통령한테서 못 읽은 거예요. 약간 좀 어떻게 말하자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는가, 정말로 심각하게 제기했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광우병 문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때 광우병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광우병의 그 검역 기준이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가지고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NHK나 교도통신 보도에 대해서 정부가 보인 태도는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느낌을 국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아니 이제 그 외교의 전략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격적으로 나와야 될 때, 방어적으로 나와야 할 때, 그다음에 무시해야 될 때, 각가지 카드를 다 써야 됩니다. 그게 외교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게 맞다고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수산물 절대 수입 안 한다. 이건 확실하게 말했어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그걸 믿지 못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방류에 대한 부분은 네. 사실 국제 원자 예를 들어 국제 기구도 있고 미국의 입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가 다 그거 하겠다. 그 시스템, 우리의 시스템으로 가서 하겠다. 그것도 좀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혜롭게 그걸 생각해낸 것 같아요. 우리의 전문가가 그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네. 일본이 자신 있다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본이 자신 없으면 그걸 거절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절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거절하니까 입장을 우리는 반대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혜롭게 저는 그걸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에 진짜 전문가는요, 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있어요. 네. 그게 해양 방사능의 1인자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분들 의견을 다 대통령이 듣고 계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지혜롭게 가야 되고 그걸 지금 대통령은 하고 계시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 수산물 수입은 없다고 이제 정부가 얘기를 했지만 오염수가 방류되면 그 다음 수산물일 거다, 그 단계로 갈 거다라는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불안한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는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요. 아니, 일본 정부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자기네들이 그게 문제가 인체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되면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수산물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그럼 일본 내에서 다 소비해야지 그걸 왜 수출합니까?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우리 대통령께서 그 수산물 수입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덧붙이면 그런 당당하게를 한일 정상회담 때 해가지고요. 일본 언론들이나 일본 관청에서 우리 대통령이 당당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뭔가 지금 미심쩍고 감추고 있고 드러나지 않은 일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망쳐놓은 거를 조금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문정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게 지금 외교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분 사실 오늘 두 분이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네. 뭐 그동안
뉴스에서 날카롭게 비판도 해주시고 뭐 각 당을 대변도 해주시고 했는데 뭐 아쉽습니다. 저도 오늘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게 돼서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정말 되게 좋은 프로그램에서 좋은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선 뒤에 저희가 여의도에서 뵙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식인 오늘 곳곳에 약한 봄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며 날도 부쩍 쌀쌀해졌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는 데 그치겠고요. 예년 기온을 4도나 밑돌겠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서쪽 지방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전북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13도, 부산 1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후에 경기 동부와 영서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앤이슈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